네, 이제 표준 행동 절차 알아볼게요. 먼저 마킹 실수의 배제. 마킹할 때 문제 번호가 맞는지, 발문을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정오로 똑바로 판단했는지, 뭐 조합형 문제라면 이걸 제대로 골랐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지를 보고 OMR을 마킹한다. 정말 별거 아니고 또 연습되어 있는 학생도 많을 텐데 혹시라도 이걸 내가 연습을 제대로 안 해봤다면 이 OMR 카드 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있고 뭐 실무에도 들어있을 거잖아요. 꼭 한번 체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발문,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이거 꼭 OX로 발문에 표시를 해주세요. 특히 내가 1번을 정답으로 골랐을 때 기분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거 혹시 혼동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권장하는 게 선택지 옆에 TF로 아예 표시를 해둬라. 왜냐하면 OX로 표시를 하면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표시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이렇게 틀린 내용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러면 틀린 게 정답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OX를 정답이냐 아니냐 혹은 참이냐 거짓이냐에 똑같이 써버리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건데 뭐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써온 방식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너무 막판에 바꿀 필요는 없고 내가 이걸 헷갈리지 않는다면 혹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만 벌써 이렇게 들어만 봤어도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선택지 조합 이런 걸 합답형이라 그러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걸 보기에서 골라서 선택지에서 찾는 거. 멀쩡히 문제 풀 때는 기억, 니은, 디귿 옳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선택지 체크할 때는 니은, 디귿을 고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답 바꿀 때 내가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어이없는 마킹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의 정오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어떤 선택지 예를 들어 3번을 골라야지 해놓고서 무심결에 4번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 정도 있지 않나요? 혹시라도 수능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지금 이 마킹 실수에 대한 내용은 꼭 시험장 10분 전에 한 번 더 되새겨 주세요. 이 마킹 실수와 관련해서 제가 짝수형의 비극이라는 그런 만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2017학년도 수능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2017학년도 수능 짝수형 수험생이에요. 시험지 문제를 다 풀었고 이제 OMR 마킹을 10분 전부터 시작하는데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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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번, 4번?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4번이 이렇게까지 연달아 나올 수가 있나? 참고로 2017학년도 수능 짝수형에서 4번은 15개인가 14개인가 나왔어요. 거의 3분의 1이 4번이었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평범한 학생들이 이제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4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뭐 이상하긴 하지만 나의 선택에 확신을 가질 거야. 아니야 4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좀 불길해. 주구삽자인가? 내가 뭘 잘못 풀었을 수도 있어. 다시 문제를 풀어볼까? 이런 게 겹치다 보면 이런 갈등 속에서 괜히 시간을 날려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이제 수능날 저녁에 정답지를 딱 봐서 답안을 체크해보니까 4가 진짜 이만큼 있어. 그리고 4 개수가 뒤에도 엄청 이렇게 몰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 개수 판단법 1, 2, 3, 4, 5가 정확하게 5분의 1씩 나오진 않아도 어쨌든 좀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믿는 학생들 짝수형 시험지 보면 3분의 1이 4니까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불길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홀수형 기준으로 답안지를 보면 정답 분포가 그래도 어느 정도 5분의 1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짝수형은 이제 홀수형을 만든 다음에 뭐 선택지를 뒤집는 거잖아요. 뭐 컨닝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 개수 분포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짝수형을 받았다. 그런데 특정 선지가 갑자기 미친듯이 등장해. 그럴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정답 개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이걸 뭐 기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형의 비극입니다. 하여튼 2017학년 수능이 워낙 좀 특이했어서 그렇지 보통 짝수형 시험지 답안지를 보면 이 선지가 한 곳에 좀 몰려서 분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찍으면 대박이죠 뭐. 이제 두 번째 헷갈리는 선지 의사결정 기준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앞에서 다뤘죠. 한 번 더 가볍게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문의 정답 조건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강한 주장일수록 약한 주장에 비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왜?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틀릴 소지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주장 중에 뭐 언제나 순수한 뭐뭐만이 뭐 무관하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반드시 뭐 변함없이 상관없이 이런 표현이 있으면 굉장히 강한 주장이니까 굳이 찍어야 된다면 이 강한 주장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찍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뭐 다 아는 비밀인데 내용일치 문제든 혹은 뭐 보기를 통한 비판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이 핵심 주장 지문의 핵심 논거에 가까운 선택지가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수능뿐만이 아니라 뭐 리트, 피셋 다 그렇습니다. 왜냐?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내는 건 뭐예요? 전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묻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제 국어기술 2권에서도 강조했던 건데 출제자의 의도는 다 하나예요.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주제 찾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주제 찾기 문제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내고 그게 뭐 내용일치 문제든 뭐 추론 문제든 비판 문제든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결국 핵심은 뭐다? 지문의 이해도 평가 따라서 핵심 주장, 핵심 논거에 가까운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경우가 많고, 이를 제가 앞서 설명한 것과 연결지어보면 정답은 그래서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문의 핵심 주장을 내가 파악했으면 정답이 쉽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답 같은 경우는 지문의 핵심과 관계가 없고 어디 이상한 지엽적인 곳에서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명확한 정답을 발견했으면 오답 선택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넘어간다. 이러한 경험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충분히 좀 느꼈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선택지 왜 출제했지?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지문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아직 좀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6월, 9월 모의평가 열심히 풀어보면서 이 선택지 왜 냈을까 고민하고 지문의 핵심과 연결지어보고 그러한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이 국어 복습법이 곧 기출 분석법이다 라는 영상을 찍어둔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벌써 3만 명이 넘게 본 영상입니다. 하여튼 이제 종료 10분 전에 매 분이 1점이라고 생각하고 멘탈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몇 문제 못 풀었어도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평정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항상 시험장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되게 좀 기괴한 사례긴 한데, 제가 작년에 이제 유기견을 한 마리 구조한 적이 있어요. 눈도 한쪽이 안 보이고 이빨도 거의 없는, 얼마나 굶었는지 배가 호쭉한 애였는데, 하여튼 그 친구를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그 친구를 입양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이제 패택시를 타고 몇 시간 동안 타고 가서 윙크라는 강아지를 이렇게 새 가정에 인도를 했는데, 그때 그 패택시 운전하던 아저씨가 한 마리 있어요. 수능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망치는 바람에 수리 영역부터 시작해서는 그냥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심정으로 엄청난 평정심으로 문제를 풀었대요. 그러고 나서 수학 문제 이런 걸 다 너무 잘 쳐갖고 전교 2등을 했대요. 그 수능 점수로. 그래서 야, 평소라면 못 갈 대학을 지금 골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뭐다? 평정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미리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시험장에서는 고요한 물처럼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잘 멘탈을 유지해야 됩니다. 괜히 뭐 안 먹던 우황청심원이나 이상한 약 먹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걸 복용하려면 사전에 한번 먹어보세요. 되게 전설적인 일화들이 있어요. 시험장이 너무 긴장되고 수능이 중압감이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학원장 분께서 딸한테 우황청심원을 수능날 먹여줬대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이 풀어진 나머지 이렇게 스르르 잠들어갖고 그대로 재수했다라는.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너무 불안하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런 호흡을 의식하는 것 3번 정도만 해도 훨씬 마음이 안정돼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호흡 명상, 짧더라도 이렇게 호흡을 의식하는 게 일종의 명상이거든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에서 사내 교육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래요. 이걸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 그러는데, 대학 가서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킹할 때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난 상황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내 풀이에 감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확신이 없어서 별표 쳐놨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정답의 타당성을 발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세요. 핵심 뭐라고요? 내가 확신을 갖고 푼 문제는 넘겨라. 자, 끝까지 확신이 없는 문제, 이거 정답을 모르겠어,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지 안에서 충돌이나 비일관성이 있는가, 제가 국어의 기술에서 정답의 유일성이란 패턴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 출제자도 한 세트에서 선택지를 워낙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선택지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이제 선택지의 표현 중에 가장 어떤 좀 취약하고 내가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게 무엇인가, 그거의 기준을 둘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여운을 남긴다, 시적 긴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워낙 애매한 것들이고 웬만하면 다 맞는 거예요. 이런 걸 틀렸다고 하면은 뭔가 오답 시비에 휘발릴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다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이상한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입법, 예를 들어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 뭐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데 여기 어떤 값을 설정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입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끝으로 내가 출제자라면 무엇을 문제화했을까, 이렇게 고민해도 정답을 찍기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문제화했겠어요? 지문의 핵심. 왜? 그 핵심을 잘 이해했는지 묻고자 출제자가 문제를 낸 거니까요. 자, 4번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거죠. 막판에 OMR 마킹하다가 함부로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정당화되지 않은 감으로 정답을 고르면 후회의 지름길이다. 이 수능 끝나고 채점할 때 아씨 내가 안 고쳤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후회는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전력 질주로 열심히 풀고, 마킹할 때의 나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렵고 시간이 혹은 너무 없어서 선택지를 반드시 찍어야 된다. 물론 이제 내가 딱 문제를 봤을 때 정답률이 20% 이하일 것 같은 그런 미친 문제, 뭐 시험지에 한 문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정답을 몇 번 찍기로 했으면 그냥 딱 찍고 넘어가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선택지를 가려봤는데 그 중에서 뭔가 잘 몰라서 찍어야 될 때, 그럴 때는 기본 원칙 강한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지문에서 예외로 내가 표시했던 것들 체크했던 게 문제화된 거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핵심을 문제화하긴 하는데 출제자는 또 장난꾸러기이기 때문에 이 예외라고 명시된 것들에 대해서도 네가 잘 알고 있냐고 묻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줄 세우는 것도 출제자의 중요한 의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자료 작성자분은 리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피셋 기출문제로 찍어보는 연습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리트 기출문제를 구해서 리트.or.kr에 가면 기출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선지만 보고서 한번 답을 쭉 찍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답표를 보면서 이거 내가 맞출 수가 있었다니,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정도 해보세요. 별건 아닌데 한 번만 해봐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 감각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찍는 기준 단정적 진술, 이게 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구체적 진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반드시 변함없이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이런 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만약 지문에 나올 때 어떡하려고요? 훨씬 더 강조해서 밑줄을 치든 어떻게든 기억을 해둬야 된다. 왜? 출제자가 문제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소를 딱 명확하게 한정해서 열거하는 진술, 뭐뭐만이 뭐뭐다. 그리고 어떤 요소가 결과와 무관하다는 진술. 이 무관하다는 지문에 있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전칭 진술. 모든 A는 B이다는 어떤 A는 B이다보다 거짓일 가능성이 좀 높죠. 물론 논리학적으로는 제한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요 A가 공집합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는데, 주어가 공집합인 경우는 6번이 꼭 옳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논리학 지문에서나 뭐 언급이 될 만한 내용이고, 일반적인 선지 판단 기준은 6번처럼 생각하면 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다면 머리야 터져라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능국어 표준 행동 절차에 대해서 들어준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거 꼭 출력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또 모의고사 풀기 전에 실제로 한 번씩 보시고, 시험장에서도 시작종 치기 전에 쭉 한번 훑어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화이팅!